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 뛰었던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부터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하루 더 멀게하고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무도타라, 박살내자. 집회 주최자는 밖에 무슨 음악회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너무 불편했고요. 경찰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들이 어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우리들이 필요한 거를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불법 집회 근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가리켜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외교 순방을 마무리한 다음에 나온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 다음 날 오늘 아침에 당과 정부가 만났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정부와 당 그리고 대통령실 당정대가 만났는데 불법 집회 어떻게 하면 좀 근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첫 번째, 혹은 너무 늦은 시간, 국민들이 주무실 시간, 이 두 시간대, 이 두 가지 조건의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이 집회의 자유가 있죠. 시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 상태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집시법 10조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2010년에 헌법 불합치, 그래서 2010년 6월까지 그거를 국회에서 고찰을 했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 시간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간대에 대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민주노총, 이 건설노조 이분들이 1박 2일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 불편이 많았고요.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한동훈 장관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다들 주무실 시간에 너무 큰 소음,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한 행동, 도로 점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있고, 그런 헌법성의 원칙이랑 좀 이게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무조건 그 시간에 집회 시위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권익을 침범하면서까지 이 보장되는 그런 권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또 기존 집시법의 5조나 12조에 보면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시간대에서만큼은 집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얘기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고 추가 규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한 전력 있는 단체 집회를 제한하고 너무 밤늦은 시간대 혹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자.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많은데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야간 집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심야 집회 아니래?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소음 기준을 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 내지 10dB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권영세 의원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어오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오늘 저 자리에서 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네요.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불법 집회에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은 정당하고 당연한 거다. 저는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요. 민노총은 이제 그 법 위에 군림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권 교체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민노총의 그 불법, 그다음에 탈법 또는 이제 때법, 무법, 편법, 민노총은 이제 그 합법 빼고 다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는. 왜냐하면 이게 민노총이 민주당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지분이 있는. 근데 너무 단언하지 마십시오. 일단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공정, 정의, 법치, 상식 이걸 이게 내세운 정권 아닙니까? 예.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 그 싱가포르 감옥의 그 리콴유 수상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싱가포르 가서 이런 시위 한번 해보세요. 태형까지 때립니다. 태형. 저는 태형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법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뭐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세요. 기본권도 공공의 복리나 질서 유지 또는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문도 있고요. 이게 기본권 제한이고 그다음에 기본권 충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회의 자유가 있으면 또 시민들은 사생활의 평온이나 또 행복 추구 여러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규범 조화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시위가요. 이번에 그 경찰이 너무 이게 무력에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단호하게 좀 이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은 불법 집회에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뽑았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걸 정부가 보여드려야 된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말인데, 근데 한 장관 말 중에 뭐 지난 대선 얘기, 그 국민들의 선택 얘기도 했지만, 아니 다 사람들 잘 시간에 집회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대선 민의까지 굳이 뭐 갖다 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거, 도로 점거, 공공장소에서 술판 버리는 거, 노상 방류하는 거,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걸 먼저 얘기 좀 드려,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여당에서 자꾸 0시 이후 자정부터 뭐 6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2009년도에 헌재에서 야간 5개 집회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그때 벌써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가지고. 그래도 2014년도에 개정을 안 하니까 2014년도에는 한정위원 결정을 했어요.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0시 이후, 자정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법의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말 집회 시위 자유 중요하죠. 표현의 자유 일환으로서 좋은, 정말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무제한 기본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분명히 제한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집회의 그 시간, 장소, 방법, 외국에서도 이런 건 다 제한합니다. 타임, 플레이스, 매너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안 되지만 이와 같은 걸 얼마나 제한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머리를 좀 모아야 된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집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자정부터 7시까지, 오전 7시까지는 집회는 허용하되 시위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개정안을 낸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국회의 임무를 해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님인데 이제 이런 것도 좀 그 정부 당국 혹은 시민들 생각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시에 담배를 피우거나 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골목 노상방뇨, 광화문 도심, 음주, 소주가 이제 편의점에서 품절이 되기도 했고, 쓰레기, 소음과 교통체증. 그때 당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관계자가 아니 사람이 이 정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혼란스러운 거, 뭐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는 취지 발언 때문에 되게 논란이 있었다면 정부가 뭐 불법 집회 엄단하겠다 이 얘기 전에 민노총이 우리도 집회 자유 당연히 존중하고 앞으로도 집회를 열 때 이런 부분 좀 도를 넘은 부분이라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건 좀 신경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정부가 이 정도까지 엄단 대책은 내지 않았을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집회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노상에 화장실이 없는데 노상 방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 관리자들은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를 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한동훈 장관이 불법 집회를 책임 묻는 정부로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불법 집회를 방치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집회를 제한을 했었었고 또한 태극기 집회도 있지만 민주노총 집회도 다 제한을 해서 숫자까지 제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마저도 굳이 전 정부 탓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지 불법 집회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 집회를 관리할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는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 잘못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법 불합치가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 개정을 해야 돼요. 14년 동안 지금 여야가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0시에서 6시까지의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정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금지해버리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 라고 하면 이건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용보다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개정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 집회 책임 문재인 정부 얘기한 건 잘못하신 거죠, 다시? 잘못했죠. 지금 불법 집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판 목소리 키우시다가 말 실수한 거 잠깐 저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는 불법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말의 취지는 지난 정부 때 공권력 투입이 너무 미흡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시위를 금지했던 청와대 앞이나 혹은 세종대로 서울 주요 도심 집회 제한이 전 정권 때 법원이 모두 풀어줬다. 이게 마치 뚝 터지듯이 모든 게 풀려버렸다. 과잉 진압을 했다고 경찰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윤 대통령의 말은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과거 탄핵 때 이 촛불 집회가 쭉 있었을 때 청와대 근방 200m, 또 다음에는 100m 이렇게 이제 접근 금지가 이렇게 쭉 거리가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세종대로, 광화문 내거리, 청와대 물론 용산으로 이전했지만요. 그쪽에서 시위하는 것이 거의 아무 방해 없이, 방해라기보다는 제한 없이 이렇게 허용되는 것처럼 돼 있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보면요, 평일에 이제 집회가 있을 경우에 교통 체증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정치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법원이 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동안 집회가 있을 경우에 시민의 어떤 안녕이라든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집회를 좀 제한했었던 것이 모두 풀어졌다. 따라서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일선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그 집회나 시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 민영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사회적 합의, 분명히 국민들은 이런 과도한 시위,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좀 관리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이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을 너무 제한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전향적으로 잘 판단해서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오늘 당정 협의도 그렇고 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공권력을 발휘해야 되는, 공권력을 써야 되는 경찰들이 불법에 엄단할 수 있게 그 뒤에서 정부가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반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불법 집회 근절 얘기에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젠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월드컵 응원전 있잖아요. 야간에 해외에서 펼쳐지면 지시법에 걸려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약 중에 계약인 거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집회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강경하게 아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냐, 민생이 무너졌냐 이 얘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야간 월드컵 응원전도 힘들어진다. 불법 집회 근절은 집회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생각이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은 최소한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교통의 불편,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노숙 집회와 같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노조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 책임을 잘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다거나 불법 전력이 있으면 집회를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것들은 실은 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저는 위헌이 나올 거라고 거의 알겠습니다.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노적을 불법 시화하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민노총이 그 이후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뭐 도를 넘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민노총도 반성할 건 반성하되 어쨌든 이 집회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건 위헌 여지가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노총 스스로도 좀 뭔가 자성의 목소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분명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제한을 발의하더니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과거에 정청래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건 뭐 이땐 집회 자유 아니고 지금은 뭐냐, 이 얘기를 좀 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게 일종의 그 내로남불이고요. 저는 선택적인 정의다. 본인 예를 들어 이제 그때 그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상당히 그 사저에 몰려가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욕설도 하고 좀 심하게 확성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때 전직 대통령 앞에는 시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데 법안까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현직 대통령 청와대는 근처에서 시위를 해대고 전직 대통령은 시위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본인들이 저는 임의로 집회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다시 한번 자막을 그 보면 대변인 있잖아요. 그 월드컵 응원도 뭐 못한다고 이게 그 대변인이요? 예. 근데 집회라는 게 뭐냐 개념이. 집회는 이제 우리 판례나 법이요. 다수,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닙니다. 다수인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이런 행위가 집회입니다. 이 응원이라는 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두 명 모이지 응원이 집회입니까? 응원이 여론 형성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응원할 때도 이게 집회 허가받아야 됩니까? 보통 우리 집회나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월드컵 응원은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 법률상 개념에. 따라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응원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봅니다. 저건 사실 왜곡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월드컵 응원전은 집시법에서 규율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문화행사 이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럼요. 저거는 뭐 아무런 집시법에 해당되는 집회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나 그 노돌 교수님, 교수 둘 다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인데 결국은 그럼 어쨌든 민주당 측 박성준 대변인 저거는 사실 왜곡하고 뭐 이른바 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행사기 때문에 저 월드컵 응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행사 같은 거는 아예 집시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집시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검토도 안 하고 그럼 박성준 대변인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에 좀 전에 얘기한 여하간 집회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달에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시부터 6시까지, 0시부터 7시까지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들 자는 시간에는 좀 집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거에 냈었다. 발의했었으니까 그걸 들고 함께 협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일체의 어떤 일고의 가치도 없고 협상도 안 하겠다, 개정 절대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국민들이 뭘 생각하느냐, 노조에게만 어떤 그 뭐 불리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뭘 생각하냐를 좀 생각하시면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뉴스탑10 패널 두 분, 법을 다루시는 두 분이 저 지금 자막 잠깐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했던 얘기, 집시법을 개정할 경우에 야간에 앞으로 있을 뭐 대규모 시민 응원전, 월드컵 응원전이 힘들어진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고 민주당 쪽의 반응도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얘기 오늘
당정협의회가 앞으로 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뽑은 뉴스탑10 1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2명 모두 영장.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윤관석,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의원이죠. 검찰이 오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9천만 원 주고. 명백한 공직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무기의 수사,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잠시 보더라도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진술 거부, 증거인멸 정황,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그 돈 뿌리는 거 금권 선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종류를 불문하고 영장 청구가 원칙이에요. 뭘 불문하느냐? 첫째는 이제 그 선거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뿌리나, 아니면 이게 조합장 선거, 협회장 선거의 뿌리나, 아니면 이게 당내 경선의 뿌리나, 어떤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청구한다 영장. 그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게 뭐 1억을 뿌리나, 10만 원을 뿌리나, 20만 원 뿌리나 이게 다 판례가 영장을 청구하는 금액을 불문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지고화를 불문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저는 이게 다 영장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은 원칙대로 2명을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특히 저 2명은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상식에 따라 순리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뭐 이정근 씨가 강제로 계속 돈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걸 이렇게 거절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로 이게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사람 다였습니다. 현직 의원 두 사람. 좀 더 검찰의 시각을 볼까요? 강래구 감사 등에게 6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300만 원으로 쪼개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이게 바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과 또 하나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 근데 두 가지 이 혐의를 좀 주요 혐의인데 오늘 검찰이 밝힌. 근데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크다라고 봤는데 이성만 의원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지금 소정 변호사 설명했지만 선거에 관해서는 그 뭐 당내 선거든 당외 선거든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얼마가 되었든 5만 원을 받았든 50만 원을 받았든 그거 전달하고 받은 사람들 다 처벌한다. 왜냐하면 선거의 자유라고 하는 것 두텁게 보장을 하지만 그 선거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흐트리는 훼손한 행위가 바로 돈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 이것도 분명히 규율되는 그런 범죄 혐의는 맞는데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중한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은 약간 좀 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둘 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마도 둘 다 지금 두 사람 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걸 시인하고 녹취 파일이 다 나왔잖아요. 예.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허풍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뭐 허풍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죄송하다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 지금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녹취 파일의 내용까지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현재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 거부와 증거인멸 정황,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비공개로 왔었고 취재진에게 여러 답도 안 한 걸로 저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 과거 올 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혹은 출석 때 태도를 좀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찰 조사 내내 거의 사실상 묵비권 행사했던 윤관석 의원. 마찬가지로 과거 이재명 대표도 그랬기 때문에 이걸 판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뭐 본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충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도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검찰의 기획수사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한다. 수사 협조 안 하겠다 이 얘기인데 판사를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경우에 이 기소가 이제 되면은 이제 판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볼 텐데 과연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요. 본인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억울함을 소명할 만한 증거가 적고 뭔가 사람들은 본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에게 뭔가 죄가 있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더 들어줄 것이고 그래야 뭔가 더 소명이 될 텐데 저렇게 서면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그냥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기획 수사에 희생이 된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왜 억울하고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바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방어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이게 검찰 기획수사에 당했다라고 할 거면 조목조목 소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과거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 적절치 못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에는 강래구 씨의 녹음이 있고 윤관석 의원의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 대신해서 좀 진술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을 썼다고 해서 또는 헌법상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헌법상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별건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년 내내 수사를 하고 있고 별건의 별별건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충분히 택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수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 압수수색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든가 부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받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천공도 아예 서면 조사만 응했다는 측면에서 좀 수사의 관점에서 좀 공정한 수사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굳이 하나 첨언하자면 다른 그러니까 사건도 동등하게 그 검찰이 좀 판단해달라는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특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이폰 비밀번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셔서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검찰이
다른 부분이 충분히 증거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별건 수사로 보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거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고 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첨언하고 대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사건 좀 더 동등한 무게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문제는 지금부터일 겁니다. 현역 의원 2명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고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로 보고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자진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국회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최근에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 이제 조만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두 의원. 상대당으로서 이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 여론에 따른다면 민주당에서도 저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의 어떤 입장, 행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기존의 그 입장을 뒤집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다.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이것을 부결을 하는데 앞장을 섰었고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도 이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모두 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뒤엎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렇다면 당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전에 썼던 노웅래,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에 대한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 그것은 뭘 설명을 할 거냐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고민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윤 대변인 말씀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전 예행 연습 성격이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 당시 여당에서 비판하길 그래서 당시 부결시킨 거 아니냐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까지는 또 부결이 됐는데 이분들 지금 그 돈봉투 의혹 때문에 일단 자진 탈당한 의원들이고 그럼 이 사람들도 여전히 정치 기획수사다 검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또 만약에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까지 국회 체포동의안 넘어온다면 만약에 검찰이 또 수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어떻게 할 거냐. 벌써부터 좀 그 논란과 고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오겠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체포동의안 문제를 포기하고 법원 재판에 직접 나서서 법원에서 억울함을 좀 소명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번 기회에 체포동의안을 행사한 사람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체포 특권을 그냥 폐기해버리는 그런 절차로 개헌 절차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항상 국민의힘에서도 체포동의안이 오고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안이 오고 또 정권은 자꾸 바뀌는 거지만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는 용도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솔직하게 체포동의안 특권을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개헌 절차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여당이나 한동훈 장관 얘기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욕이기 때문에 국회가 3.1절도 그렇고 하나도 안 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당에서 비판하는 건.
근데 이 변호사 말씀처럼 국회가 이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국회가 안 열려야 뭔가 법원에 가서라도 그 구속될지 말지에 대한 그 영장 발부될지 기각될지만을 판단을 받는데 뭐 본인 말씀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냥 국회를 연 다음에 내 불체포 특권 포기할 테니까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본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굳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절차상 지금 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절차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작진으로 사인을 받기로도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두 사람 다 본인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기획수사다, 검찰의 정치수사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 변호사의 바람처럼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여서요. 제가 그 질문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2명의 현직 의원,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요.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는 잘못된 용어죠? 예. 정부 내에서는 오염수라고 계속 불러왔고요. 용어 네. 변경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식수로 써도 됩니까? 식수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식수로 마시지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바다로 버립니까? 이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 바로 보신 그대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앙숙 오염수 설전을 벌였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지금 조금 전에 원난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의 저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화면을 일단 만나봤고 오염수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오늘 이 과방위에서 여기 얘기했던 앙숙 정청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잠잡고 있어요. 오염수를 마시고 당연히 이상이. 잠깐만.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잠깐만 조용히 있으세요.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시끄러워지네. 그 위원장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잠깐만 드릴게요. 임순철 사무처장님. 한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다.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수이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 오늘 과방에서 이 공방이 있었는데 아니 오염수 마시면 당연히 이상이 있지. 아니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 수출해도 일본 왜 돈 들여서 받아보내냐 이 정청래 의원 얘기. 과방의 수준 떨어뜨리지 말라. 일단 노동일 교수님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발 정치적 접근을 좀 배제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나 현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때 정의용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도 그랬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현 조사하고 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완전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어느 쪽이든 뭐 너무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무슨 어깃장 놓는 발언들 양쪽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안전하다고 하는 물조차 그냥 마시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정수기를 거치거나
뭐 끓여 마시거나 여러 가지 그 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서 그걸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실. 본질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안전하다는 것은 바닷물로 방류해서 수천 배, 수백만 배로 희석이 되면 우리 인류의 건강에 해가 없다 그 얘기지. 이걸 당장 뭐 마셔도 된다, 뭐 마시면 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절대 이제 괴담 어록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과학으로 그리고 그게 국제적인 보편적 규범에 따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제가 3대 원전 사고 중에요. 러시아 체르노빌, 그다음에 미국의 스리마일, 그다음에 후쿠시마 있는데 앞에 두 개의 경우는 거의 은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일본은 상당히 선진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검증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사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출되면 가장 피해는 일본 국민이 동쪽에 있는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류 따라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대만, 우리나라, 북한까지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옛날에 광우병이나 또는 이게 사드에 뭐 사람 튀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괴담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저는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민주당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당의 집권 시절은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의용 실장이 IAEA 기준에 맞춘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입장이 바뀌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 여당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정의용 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여부는 좀 불확실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괴담 수준으로 접근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이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번 시찰단들도 가서 눈으로는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떤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오염수를 정말 안전한 것인가, 삼중수소는 남아있는데 이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눈으로 점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정말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한 시찰단이 일본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외국 교수를 초청해서 뭐 자신은 1리터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정말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일본의 어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만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인정시켜주는 그렇게 오인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저희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쭉 하다가 국회 과방이 잠시 저희 준비한 3위로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인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자체를 먼저 짚어보기 전에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둘로 더 쪼개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이 이 인물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둘째,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셋째,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과거 고민정 의원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어요. 누가 봤을 때는 혈안에 따라서 좀 고민정 의원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른바 개딸들의 생각 같아서 최근에 고민정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의 의혹에 대한 당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 이 얘기를 비판하니까 뭐 고밀정 씨 그동안 수박이 아니라고 감싸준 게 부끄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지도자가 걸어야 할 당연하고 바른 길이라는 거냐?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꽤 원색적인 비난을 고민정 의원에게 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 저는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서 마지막 그 문장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오네요.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이 발언하고 행동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고민정 의원의 발언들 쭉 놓고 보면 뭐 사안에 따라서 발언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명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뭐 그에 대해서 일관적인 어떤 뭐 발언 꼭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 민주당만을 감싸는 발언,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발언 이것만 해야 됩니까?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과거에 그럼 친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비명으로 됐느냐? 과거에는 수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수박이 됐느냐? 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민정 의원이 당당히 저런 발언했다면 혹시 저렇게 뭐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 저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에 대해서 뭐 정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뭐 정치적 그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는 말 그대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뭐 그런 입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 고민정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소신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몇 달 전에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친문이자 친명이고 개딸이다. 뭐 개딸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뭐 개딸이면 개딸이고 수박이면 수박이다. 어떤 그 개파에 휘둘리지 않는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봤을 때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그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바로 또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고민정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센 겁니까? 이 고민정 의원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작년 8월 28일이죠.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쭉 있었는데 소위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민정 최고위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당시 출범 직후에서는 강한 이 당내 장악력을 가지고 있던 친명들하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겠죠. 여러 고민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은 친문이자 친명이고 개딸이다 이런 말까지 했겠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면 더 이상 이재명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친명, 개딸 이런 분들과 입장을 계속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합리적인 얘기를 몇 마디 했잖아요. 특히 김남국 코인 사태 관련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개딸들로서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고민정 의원이다.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지도부에 입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내에서는 소위 이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공격,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정 의원 뭐 강성 지지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최근 개딸들에게서 받은 문자라면서 민주당 의원 70%는 쓰레기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친명계 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걸 반박했습니다.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이 보낸 문자 메시지 공개하셨는데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 수박 X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공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더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물론 더 받았죠. 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있냐? 넌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욕설도 있었고, 예. 네. 왜 너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악마화시키냐? 뭐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 민주당의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이 문자 내용 공개하면서 이거 아마 개딸들이 보낸 걸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민주당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모양이죠.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아마 했더니 잠시만요. 이것만 설명하고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중요하니까. 팩트가 다르다. 서은숙 최고위원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의견 다르다가 악마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얘기인데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아니라 일단 저렇게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최고위원이 이제 비명계를 향해서 생각 다르다고 악마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조금 다툼이 있어지는 것 같고 김남국 코인 사태를 이유로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간에 지금 심경이 곤두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비난받기도 하지만 잘못도 없는데 비난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또한 만약에 이게 어떤 협박이라든가 굉장히 불법적인 시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원욱 의원이 문자를 받고서 이거 친명 개딸들이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알아보니까 당원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3의 외부 세력들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개딸로 넘기는 그런 현상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원욱 의원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단절하겠다, 당신들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명, 비명 간의 논란이 저는 서로를 비방하는 형식의 논란보다는 민주당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은 이렇게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방식의 좀 개혁적인 그런 절차들이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옹호 발언 뭐 이런저런 얘기로 논란에 있는 양이원영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당원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것처럼 제가 보기엔 진단에 맞는 처방 그런 조사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저 말만 들으면 김영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감기 걸린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럴 때 일단 진단하는 것 같고요. 뭐 제가 그걸 논평할 건 아니지만. 근데 다만 지금 개딸들로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 왔다. 이게 오늘 서은숙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비명계 이원욱 의원에게 당 내에서는 징계 요청 얘기까지 지금 당원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제 문자 보낸 분이요. 당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어차피 이게 이재명 대표를 극렬 지지하는 분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상대를.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요. 이미 그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 결국 개딸이 당을 두 조각 낼 겁니다. 아마 저는 이게 당이 분당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게요. 뭐랬냐면 이게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있잖아요. 이분이 뭐랬냐면 이게 그 내부에 혁신이 없으면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죠.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내부의 혁신, 즉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혁신 비대위 이런 개혁이 없으면 내가 신당도 만들 수 있다. 외부 충격 이런 게 저는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개딸들의 극성스러운 이런 게 상대 진영 공격은 저는 분당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분의 의원 발언에 대해서 특히 양이원영 있잖아요. 이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양이원영 의원이요. 예, 만약에 이분이 뭐랬냐면 국회의원도 코인 600~700만 원이 하는데 왜 뭐가 문제냐 이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 코인을 100억 이상 했으면 공격 안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게 코인 왜 못합니까? 국회의원도 하는데? 그럼 이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만약에 코인을 100억 이상 했다. 그럼 양이원영 의원은 그걸 이게 옹호하고 넘어갈 겁니까? 우리가 이게 국민이 코인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자들, 로비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금감원장,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처럼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걸 이게 저는 말도 안 되게 옹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도 너무 안이하게 감기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 암 중에도 지금 거의 말기암인데 사망 직전의 말기암인데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국민의 여론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서 변호사 말씀 쭉 듣다가 왜 웃는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개딸들이 민주당 두 쪽 낼 거다. 뭐 분당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좀 하셔야 또 이게 전망이니까. 그리고 뭐 말기암 뭐 이런 것도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여러 단어 너무 단정하지 말고 좀 순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웃으면서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과 함께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요. 다양성이 생명인데 그러나 일정한 선을 또 넘어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겠죠. 당 구성원들 사이에 뭐 할 말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억압이 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다만 표현의 방식들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허위이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공동체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또 자중해야 된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 사이에 할 말 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오늘도 뭐 화합, 뭐 너무 내부 총질하지 말자 이런 취재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해서 자성을 촉구한 청년 정치인을 향해서 집단으로 괴롭힌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장서 혁신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 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청년의 나라로 더불어 미래로. 청년 정치에 대해서 꽤 이재명 대표 강조하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 정치를 향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저 말에 바로 위에 있네요. 카톡 감옥이라고. 저런 것 때문에 어떤 그 학교 어린 학생들이 극단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말을 참 잘 하셨어요. 저런 때 말은 칼이 된다고. 칼로 사람을 난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게. 그야말로 차라리 정말 뭐 물리적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저렇게 해서 계속 괴롭히면 저건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이르는 거죠.
저렇게 된 걸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죠. 내부 총질하지 말자라든가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태를 보면 영이 전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혼돈 상태가 임계점을 향해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참 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드러난 게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또 벌어졌죠. 그다음에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사건 하나만 벌어져도 이게 굉장히 큰 정말로 정치 집단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세 개가 계속 이어져 있고 지금 잠잠해 있지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정말 임계점을 향해 다다르고 있고 과거 민주당 정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대통령이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 정당인데 이렇게까지 정말 아수라장인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갈라서 있는 듯한 민주당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김남국 의원 본인에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디를 도망간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에 있답니다. 안산 지역에 있다고 하고요. 안산 지역에서 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취재진들이 오니까 모처에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 한답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남국 의원이 일주일 넘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민주당의 서영주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안산에서 의정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에 있다. 여러 전반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걸 체크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그렇거든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여의도에 나오기가 참 어렵겠죠. 본인이 분명히 물론 탈당했지만은 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 그 전략, 그거 외에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일부 강성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 활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산에서 의정활동 이렇게까지 글쎄요. 그 발언하신 분이 민주당이 이제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의정활동으로 포장해 할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김남국 의원 이렇게 탈당을 했지만은 전 소속 정당에 이렇게 누를 끼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모습을 좀 드러내셔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적절한 해명, 상세한 설명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론은 좀 살피는 것 같아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른바 별명 닉네임으로 김남국 의원이 친야 커뮤니티에 접속했다는 흔적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안산 지역에서 본인 관련 뉴스나 혹은 최근에 이 코인 의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언제까지 할 건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요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잠적해버리는 이런 거는 제 기억에 없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옛날에 박지원 전 원장 조언에 따라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러면서 여론을 살필 수도 있겠고 저는 무엇보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상당히 많다 봅니다. 옛날에 정경심 교수도 이제 동양대에 가서 컴퓨터를 꺼냈잖아요. 이걸 유시민
전 의원은 이제 전 장관은 뭐 증거를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든지 이제 트렁크에 보면 많이 실려 있잖아요.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거래소는 많이 압수수색하는데 왜 김남국 의원의 핸드폰이나 또는 이게 컴퓨터나 또는 차량의 트렁크, 차량 통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왜 압수수색을 빨리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이 사건이 터진 지. 혐의도 중대하고요. 따라서는 검찰이 빨리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 서용주 대변인은 본인에게 취재한 게 어디 있다는까지는 취재인데 거기서 이게 의정활동하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어떻게 숨어서 의정활동을 무슨 의정활동을 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 조적조처럼 김적김이란 말이 있어요. 김남국의 적은 과거의 김남국이다. 과거에 본인이 의정활동 안 하면 세비를 깎자. 이런 게 여러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국회에서 이것도 징계를 해야 된다 봐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저 서정욱 변호사도 잠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그 지금 여당에서는 증거인멸 위한 잠적 아니냐 혹은 거짓말에 한계 드러나니까 자맹하고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본인이 3년 전에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 제대로 안 하고 불출석할 때마다 10%씩 세비 깎겠다. 근데 주장하는데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여의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나 상임위 참석하지 않고 안산 지역에 숨어서 뭐 민정을 살피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뭐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 국회에 일을 해야죠. 참석 안 할 수는 있겠죠. 뭐 몸이 아파서 그렇다거나 해외 출장을 갔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글쎄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이라면 스스로 뭐 법이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한 번에 10%씩 좀 삭감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세비 반납해라 이거죠. 만약에 네. 의원직 뭐 제명까지 뭐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국회의원 월급을 좀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된다는 게 지금 노 교수 말씀이신 거죠? 본인이 국회에 그처럼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뭐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저런 법을 다들 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에 있다. 여론은 살피고 있다. 글쎄요. 뭐 직간접적으로 저희 뉴스탑10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 비판 목소리도 김남국 의원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자맥이라고 보이는 이 두문 물질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거래가 개인게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의혹이다. 이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에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쪽에 굉장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충분히 그 한도를 채운 상태였고 그래서 대선 자금 총량 자체가 모자르진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남았죠. 그런 걸 감안하면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와야 될 정도로 대선 자금이 모자란 건 아니었다. 오늘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당시 대선 전후로 이제 코인 거래라고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대선 자금 아니냐? 최재성 전 의원은 당시 김남국 의원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 후원금 모자라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코인을 매수하면 다시 돈이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현금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뽑은 것처럼 오해되게끔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김남국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돈을 아끼려고 아이스크림도 먹기 아깝다. 또 운동화도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다 이랬는데 그런 분이 무슨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현금화해서 쓰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당의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자신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고 나서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잖아요. 국민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자세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민과의 약속, 자신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그 약속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게 언론이든 아니면 여의도 국회든 뭔가 김남국 의원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자맹 비판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다음 주제의 이 얘기 잠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이 좋은 분이에요. 할배시죠. 답답할 때도 많죠. 노잼이라 그러죠.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결정 선택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문재인 영화가 지원이 결정이 됐다. 보신 것처럼 최근 극장에 올라있는 영화 가운데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에 이미 제작 지원 영화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논란인데요. 당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1억이란 돈을 지원했다. 당시 선정 사유가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색깔이다.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 해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자막이 2011년으로 되는데 2021년이겠죠. 국제영화제 하는 곳이 그 조직위원회라는 곳이 정치색을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는 조직인데 정치색깔 반복되는 작품 우려 있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색깔이다. 정당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뭐 시켜서 그렇다고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글쎄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분위기가 대체 어땠길래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쪽에서 저런 해명을 했다. 또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완전히 잘못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환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도로 추후에 이것을 바로잡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역대급의 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색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이것이 우리의 색깔이다. 저는 이런 해명은 처음 봤습니다.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세금의 일부, 그러니까 뭐 그 세금을 받는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나라 돈이라도 이게 한 정치인, 당시 대통령이지만 그런 지원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뭐 정치적 색깔이나 의도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화 소재에 있어서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었고 실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소재가 문재인 대통령을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꼭 비판이 정당한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현직 대통령을 향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됐건 뭐 그중에 세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어쨌든 그 영화제 측 조직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1억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개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윤 대변인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논란 얘기까지 여기서 한번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월드컵 응원과 시위를 어디다가 비교합니까? 이 집회, 불법 집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돈 봉투 받은 녹취가 있는데 뭐가 각본인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염수 시찰 갔던 민주당은 의원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시찰단 비판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4개만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일 안 해도 세비는 그대로죠. 김남국 의원 비판하신 것 같은데 예,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5개 마약 투약 혐의 모두 인정하신 겁니까? 증거 인멸 부분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마약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보신 것처럼 배우 유아인 씨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후회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아인 씨가. 네, 오늘 뭐 상당 부분 인정한다. 그다음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뒤늦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사실 기존에도 유 씨는 대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 투약 목적 자체를 치료 목적이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코카인은 모발에서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부인한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코카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뭐 의료 이 목적이 일부 아니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나누는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보다는 지금 경찰이 그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했고 또 이제 투약 횟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공범을 도주시키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새롭게 신청했거든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그 지인 최 씨 마약 투약 혐의 말고도 공범을 도주시키려고 했다. 이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경찰이 갖고 있는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검찰이 어느 정도로 소명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의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입증은 사실은 뭐 완벽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입증이 아니라 소명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그럴 만한 어떤 증거인멸을 할 만한 우려가 있다는 정황 정도만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씨가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는 증거인멸하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정도로 얼마만큼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허 변호사님, 질문 하나 20-30초 정도밖에 준비된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짧게만 여쭤보면, 만약에 유아인 씨가 후회하고 있다, 반성한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계속해서 좀 더 100%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렇게 공무원 도피 의혹 말고도 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까지 없지 않았냐, 이 해석에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보통 이 마약하는 사람들 부인하다가 막상 구속영장 발부되면 인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박유천 씨 경우에도 그랬었고, 지금 후회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0위까지 배우 유아인 씨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